아침 일찍이었다. 태양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하루의 속삭임은 이미 공기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산타클라라 구역에서는 밤의 냉기를 여전히 품고 있는 자갈길 사이로 삶이 마지못해 깨어나고 있었다. 몇몇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블라인드를 열었고 다른 이들은 마당에서 작은 화로를 피워 단지 추위만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도 내쫓으려는 듯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움푹 패이고 바랜 낙서로 가득한 그곳에서 할머니 김수자 씨는 매일 아침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햇볕과 노동의 세월이 새겨진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 안을 하나하나 살폈다. 단단한 토마토, 신선한 근대, 아직 흙이 묻은 양파 몇 개. 그녀는 말없이 마치 세상을 너무 많이 살아왔기에 이제는 모든 걸 받아들인 듯한 평온함으로 움직였다. 머리에 두른 손수건을 고쳐 쓰고 한때는 하였지만 이제는 겨자색으로 바랜 작업복을 정리한 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녹슨 지붕 아래 그녀의 오래된 오토바이가 놓여 있었다. 시끄럽고 색이 바래고 흙바디는 철사로 간신히 묶여있는 고물이었지만 여전히 달릴 수 있었다. 김수자 씨는 그것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했다. 부탁이야. 오늘은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시동을 걸자 오토바이는 마치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노인처럼 투덜거리더니 세 번째 시도에서야 마지못해 우르릉 소리를 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대단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하루를 시작하기엔 충분한 일이었다.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소망이 가득했다. 오늘은 채소가 빨리 다 팔리기를, 오늘은 절반이나 남기고 돌아오지 않기를. 너무나 단순하고도 용감한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지친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띌 수 있었다. 아직도 잠결에 깨어나지 않은 거리들을 지나며 그녀는 몇몇 이웃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갓 구운 빵을 진열대에 놓는 빵집 주인, 라디오를 켜놓고 낙엽을 쓸고 있는 모퉁이의 아주머니.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사연도 알고 있었다. 김수자 씨는 그저 풍경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등불 같았다. 그렇게 살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 시장까지는 오토바이로 15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뭔가가 일상을 방해했다.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가 좁아지는 급커브 지점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말쑥한 제복을 입고 아직 수염도 없는 어린 교통경찰이 과도한 권위로 손을 들었다. 김수자 씨는 조심스럽게 멈췄다.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몇 미터 앞에서 관용 차량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감찰관 박진우였다. 키가 크고 얇은 콧수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벌레를 쳐다보듯 그녀에게 다가왔다. 인사는 없었다. 안부도 묻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서류 좀 보시죠. 김수자 씨는 놀란 얼굴로 천천히 천 가방 속을 뒤졌다. 낡은 비닐 커버에 넣어둔 문서를 꺼내 정중하게 내밀었다. 박 감찰관은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은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아이고, 요즘은 다들 과부라고 우겨서 법을 피하려 하시네. 법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젊은 경찰이 앞으로 나와 아무 말 없이 오토바이 열쇠를 뽑았다. 인도 위에서 한 행인이 스마트폰으로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 카메라는 단순한 화면이 아니었다. 실시간으로 존엄이 해체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김수자 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항의하지도 않았다. 바람에 갈라진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언가가 삐걱였다. 감찰관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을 메아리 쳤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셔야죠. 그때 바람이 한 봉지를 날려보냈고 몇 개의 토마토가 도로변으로 굴러갔다. 김수자 씨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땀을 닦던 손수건 끝으로 채소를 하나씩 주었다. 마치 의식처럼 천천히. 행인들은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연민의 눈으로,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도 거의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사회에서 침묵은 곧 공범이었다. 그러나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쓰라리게. 그녀는 단 하나의 생각만을 반복했다. 하윤이가 이걸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건 보지 않게. 하윤, 그녀의 딸, 그녀의 자랑이자 살아갈 이유. 한 방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먼지가 묻은 가지에 떨어졌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아침 일찍이었다. 태양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하루의 속삭임은 이미 공기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산타클라라 구역에서는 밤의 냉기를 여전히 품고 있는 자갈길 사이로 삶이 마지못해 깨어나고 있었다. 몇몇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블라인드를 열었고 다른 이들은 마당에서 작은 화로를 피워 단지 추위만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도 내쫓으려는 듯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움푹 패이고 바랜 낙서로 가득한 그곳에서 할머니 김수자 씨는 매일 아침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햇볕과 노동의 세월이 새겨진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 안을 하나하나 살폈다. 단단한 토마토, 신선한 근대, 아직 흙이 묻은 양파 몇 개. 그녀는 말없이 마치 세상을 너무 많이 살아왔기에 이제는 모든 걸 받아들인 듯한 평온함으로 움직였다. 머리에 두른 손수건을 고쳐 쓰고 한때는 하였지만 이제는 겨자색으로 바랜 작업복을 정리한 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녹슨 지붕 아래 그녀의 오래된 오토바이가 놓여 있었다. 시끄럽고 색이 바래고 흙바디는 철사로 간신히 묶여있는 고물이었지만 여전히 달릴 수 있었다. 김수자 씨는 그것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했다. 부탁이야. 오늘은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시동을 걸자 오토바이는 마치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노인처럼 투덜거리더니 세 번째 시도에서야 마지못해 우르릉 소리를 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대단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하루를 시작하기엔 충분한 일이었다.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소망이 가득했다. 오늘은 채소가 빨리 다 팔리기를, 오늘은 절반이나 남기고 돌아오지 않기를. 너무나 단순하고도 용감한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지친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띌 수 있었다. 아직도 잠결에 깨어나지 않은 거리들을 지나며 그녀는 몇몇 이웃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갓 구운 빵을 진열대에 놓는 빵집 주인, 라디오를 켜놓고 낙엽을 쓸고 있는 모퉁이의 아주머니.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사연도 알고 있었다. 김수자 씨는 그저 풍경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등불 같았다. 그렇게 살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 시장까지는 오토바이로 15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뭔가가 일상을 방해했다.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가 좁아지는 급커브 지점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말쑥한 제복을 입고 아직 수염도 없는 어린 교통경찰이 과도한 권위로 손을 들었다. 김수자 씨는 조심스럽게 멈췄다.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몇 미터 앞에서 관용 차량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감찰관 박진우였다. 키가 크고 얇은 콧수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벌레를 쳐다보듯 그녀에게 다가왔다.
인사는 없었다. 안부도 묻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서류 좀 보시죠. 김수자 씨는 놀란 얼굴로 천천히 천 가방 속을 뒤졌다. 낡은 비닐 커버에 넣어둔 문서를 꺼내 정중하게 내밀었다. 박 감찰관은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은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아이고, 요즘은 다들 과부라고 우겨서 법을 피하려 하시네. 법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젊은 경찰이 앞으로 나와 아무 말 없이 오토바이 열쇠를 뽑았다. 인도 위에서 한 행인이 스마트폰으로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 카메라는 단순한 화면이 아니었다. 실시간으로 존엄이 해체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김수자 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항의하지도 않았다. 바람에 갈라진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언가가 삐걱였다. 감찰관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을 메아리쳤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셔야죠. 그때 바람이 한 봉지를 날려보냈고 몇 개의 토마토가 도로변으로 굴러갔다. 김수자 씨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땀을 닦던 손수건 끝으로 채소를 하나씩 주었다. 마치 의식처럼 천천히. 행인들은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연민의 눈으로,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도 거의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사회에서 침묵은 곧 공범이었다. 그러나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쓰라리게. 그녀는 단 하나의 생각만을 반복했다. 하윤이가 이걸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건 보지 않게. 하윤, 그녀의 딸, 그녀의 자랑이자 살아갈 이유. 한 방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먼지가 묻은 가지에 떨어졌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오직 그녀 자신만이.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여전히 변함없는 남부의 눈부신 햇살을 뿜어냈고 바람은 흙먼지를 머금고 있었지만 김수자 씨의 집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감돌고 있었다. 부엌에는 느릿한 손길로 아침이 준비되고 있었고 커피와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침묵, 시선이 엇갈리지 않으려 애쓰는 그 긴장감, 그리고 김수자 씨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단순한 온기보다도 더 절실한 위로를 구하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하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 부대로 가야 해요. 김수자 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빵 조각을 놓쳤다. 혼자 가니? 그녀는 물었다. 응, 혼자야.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호의도 필요 없고 허락도 구하지 않아. 난 그냥 진실을 전하러 가는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다. 딸아,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 오늘은 나를 조롱해도 내일은 또 다른 이슈가 생길 거야. 그러나 하윤은 조용히 다가가 다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거야. 금방 잊는 세상에서 잊히지 않을 자국을 남겨야 해.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딸이 저렇게 말할 때는 누구도 그녀를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했다. 딸을 안았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강인한 온기로. 하윤이 부대로 향하는 길은 거리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더 험난했다. 그녀가 단단한 걸음으로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많은 집들의 문이 살짝 열렸고 몇몇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따라왔다. 바쁘게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발걸음을 눈으로 좇는 이들도 있었다. 거리마다 무언의 장벽이 세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편견, 두려움, 소문. 그러나 하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침묵해야 했던 수많은 딸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도착한 그곳. 낡고 회색빛이 감도는 그 경찰서 건물은 정의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행정과 권위의 기념물 같았다. 접수대에 앉은 젊은 경찰은 씹고 있던 껌을 느릿하게 굴리며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 네, 뭐 도와드릴까요? 하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가갔다. 우리 어머니가 모욕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시스템 안에서 벌어질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젊은 경찰은 당황한 듯 눈을 깜박이며 껌을 삼켰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며 답했다. 김수자 여사의 딸입니다. 영상 속 그 여인. 영상에는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채소를 줍는 장면이 멈춰 있었다. 접수실 안에 잔잔했던 소음이 단숨에 사라졌다. 공기는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하윤은 접수대 옆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진 탁자 위에 노트를 꺼내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흔들림 없는 손놀림으로 그녀는 단지 질문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써내려갔다. 감찰관 이름, 시간, 당시 절차, 개입 이유, 목격자, 내부 규정까지 입술을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공권력은 눈에 띄는 곳에서 작동해야 한다. 어리둥절하던 경찰은 급히 상관을 부르러 나갔고 잠시 후 좀 더 연륜이 묻어나는 노련한 경찰관이 절름거리는 걸음으로 등장했다. 그는 바로 과거에 하윤을 훈련시켰던 경찰 윤태식 중사였다. 하윤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이 실려 있었다. 여기 웬일이냐? 그녀는 미소도 긴장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딸로서 그리고 시민으로 왔습니다. 특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윤 중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단순한 항의가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결코 흔들리는 이가 아님도.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조용한 별실로 들어갔고 하윤은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윤 중사는 말없이 자료를 넘겨가며 꼼꼼히 읽었다. 다 읽고 나서야 눈을 들어 말했다. 박진우 감찰관은 오늘 부재 중이다. 하루 휴가를 냈더군. 하윤은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없다고 해서 내 질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윤 중사는 말없이 서서 철제 서랍을 열고 오래된 문서를 뒤졌다. 우리가 가진 걸 줄게. 하지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그는 잠시 멈춰 무겁게 말했다. 이런 일은 보통 묻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하윤은 고개를 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드러나야 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면 내일은 또 다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손에 흙 묻힌 채 굴러다니는 채소를 줍게 될 겁니다. 윤 중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엔 미묘한 빛이 깃들었다. 죄책감도 연민도 아닌 오직 하나 인정. 그녀 앞에 서서 자신의 제자가 진정한 전사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윤은 자료를 품에 안고 경찰서를 나섰다. 태양빛이 갑자기 눈을 찔렀고 그녀는 손으로 살짝 눈을 가렸다.
품에 안은 그 문서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영혼이, 존엄이 그 안에 접혀 있었다. 몇 거리 떨어진 교회에서는 종소리가 울렸다. 정오였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은 단지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양심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 바로 박진우 감찰관이었다. 박진우 감찰관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일도 곧 잊힐 것이라 믿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또 하나의 과장된 영상, 몇 개의 조롱 댓글, 몇몇 불편한 시선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안심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 영상은 단지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행동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분명한 얼굴이 있었다. 바로 그의 얼굴이었다. 처음에는 몇 개의 트위터 멘션과 문자 메시지 정도였지만 점점 더 거세졌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고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학교에 다니는 큰아들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정말 어떤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어. 그 문장은 수많은 욕설보다도 더 깊게 그를 찔렀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다. 자신은 단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서류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그러나 문제는 그 여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여자를 어떻게 대했느냐였다. 이 사실은 아무리 머릿속에서 돌려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직업적 실수 이상의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상 속 김수자 씨의 모습, 엉성하게 묶인 손수건, 구분 등 도로에 흩어진 채소들. 그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바이럴 콘텐츠가 아니라 그에게 내려진 무언의 판결이었다. 그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경찰학교에 처음 합격했던 날, 그의 아버지, 퇴직한 경찰관과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던 말. 기억해라 아들아, 이 옷이 너를 남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더 잘 섬기라는 책임을 주는 거다. 그 말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다. 일상의 피로 권위에 익숙해진 나날들, 그리고 조금씩 스며든 작은 권력의 쾌감이 그 말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어나 책장을 뒤졌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함을 열자 거기 그의 첫 해에 사용했던 파란색 파일이 있었다. 안에는 경찰 윤리 강령이라는 문서가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권위는 봉사이지 거만이 아니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입술로 조용히 되뇌이며 무언가 가슴속에서 찢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단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유로. 그가 자책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그 시간, 하유는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쓰기 위해 수시간을 할애했다. 그것은 단순한 항의문이 아니었다. 날 선 분노로 휘갈겨 쓴 글도 아니었다. 날짜, 규정, 판례, 내부 지침 등을 촘촘하게 정리한 정식 문서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밀함과 정확함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첫 번째 파일에는 정식 고발장과 경찰서 접수 확인서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에는 하산이라는 청년이 건넨 원본 영상 파일이 있었다. 그는 영상을 주며 두리번거리며 말했었다. 진짜 누군가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윤은 조용히 답했다. 당신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기를 낸 거예요. 그녀는 그 파일을 금덩이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세 번째 파일에는 그녀가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했다. 대중의 반응, 침묵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누락된 행위들까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고 그만큼 아팠다. 그날 밤 그녀는 하나의 편지를 더 썼다. 대상은 군 내부의 윤리교육 부서였다. 이번 사건을 윤리교육 모듈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제복을 입는 이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존중 아래에 항상 인간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떤 서류도 한 어머니의 존엄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계급으로 서명했고 한 줄의 포스트 스크립트를 남겼다. 저 또한 지금의 교육자들에게 배운 제자였습니다.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박진우 감찰관이 백지 한 장을 꺼내들고 앉아 있었다. 대본도 핑계도 없이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다. 김수자 여사님,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경찰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신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번 행동은 단순한 직무상 실수가 아니라 오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혼 없는 법은 억압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손이 떨리는 가운데 글을 마무리했다.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는 몰랐다. 그녀가 읽어줄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써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도 이제는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하나의 편지를 썼다. 이번엔 하윤에게, 제목은 짧게 거울을 들어준 딸에게. 두 편지는 하얀 봉투에 담겼고 그는 조용히 앉아 그 앞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날 밤이 깊어가고 세비야의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무언가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고 있었다. 어떤 이에게는 미안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각성으로,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행동의 시작으로. 일주일 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지역 뉴스에만 머물지 않았다. 지방 언론들이 하나둘씩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어떤 매체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표현했지만 또 다른 매체는 공권력 남용이 영상으로 드러났다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그 기사들의 여백에서 더 강력한 서사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영상 속 한 여인의 이야기나 한 경찰의 행동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침묵과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딸의 저항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SNS에서는 영상 속 대사가 회자되었고 그중 한 문장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는 당신의 딸이에요. 당신의 존엄을 물려받은. 하윤은 결코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등 뒤에 선 모습, 과장 없이 단단했던 그 말투, 그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특히나 오래도록 말없이 살아온 여성들, 수많은 어머니와 딸들의 마음을. 한편 산타클라라 동네에선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과거엔 시장의 텐트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던 김수자 씨가 이제는 누군가의 인사와 따뜻한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일부 이웃은 김이 서늘한 아침에 커피를 들고 찾아와 주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좌판을 함께 펴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때로는 곁에서 조롱 섞인 말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목소리가 높은 한 여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채소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세요, 김 여사. 사람들 다 앞에서 창피만 주더니 이제 교훈까지 주시네요. 그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칼날처럼 예리한 조롱이었다. 다른 이가 거들었다. 이젠 유명인이라면서요. TV에서도 인터뷰하려 한다던데요. 그럼 이제 토마토 안 팔아도 되겠네요. 좋아요로 생계 유지하실 건가요? 웃음소리가 여러 갈래로 번졌지만 김수자 씨는 눈을 들지 않았다. 묵묵히 가지를 정리하며 한마디만 중얼거렸다. 저놈은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 손길은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더 곧고 단단했다. 그날 오후 하윤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손에는 봉인된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고요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전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그것은 전혀 표정에 드러나지 않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나는 숨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 있다. 접수돼 있던 젊은 경찰은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다. 껌도 없었고 무관심한 태도도 없었다. 그는 경직된 자세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중위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공식 문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서장님과 면담 원하십니까? 가능하다면 좋지만 저는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러 왔습니다. 그는 즉시 서장에게 보고하러 갔고 잠시 후 서장이 나타났다. 민간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숨길 수 없는 권위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하윤 중위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다. 저는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진실과 책임. 서장은 그녀를 집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하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요구를 설명했다. 비공개 조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사과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일어났고 그러니 진정한 정의도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장은 처음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감찰관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개 사과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가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관이 회복의 의미를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만 곧 서장은 등을 기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며칠 후 산타클라라 중심 광장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고 음향 장비가 마련되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모든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되도록 준비되었다. 단지 소문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김수자 씨는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다. 깨끗하게 달인 작업복과 하얀 손수건을 두르고 있었으며 주름진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 옆에는 하윤이 서 있었다. 변함없이 조용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무대에 오른 박진우 감찰관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계급장도 없고 경찰의 상징도 없었다. 단지 한 남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앞에 선 모습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었고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또렷하게 말했다. 그는 변명을 읽지 않았다. 진심을 읽었다. 나는 제복이 내게 권리를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지시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진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사용하는가에. 군중 속에서 박수가 조심스럽게 터져 나왔고 일부는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막지 않았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김수자 씨에게 다가갔다.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고 며칠 전 직접 쓴 편지를 건넸다. 경찰이 아니라 또 다른 어머니의 아들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김수자 씨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용서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용서로 뭔가를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두지 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윤은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싸움은 매일 이기는 것이 아니며 이 한 장면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광장은 천천히 비어갔지만 그날의 말들과 그 진심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고통으로 심은 씨앗, 용기로 물을 주고 이제 자라날 준비가 된 그 씨앗. 그 이후의 날들은 쉽지 않았다. 박진우 감찰관의 공개 사과는 예상치 못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지만 모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SNS에서는 누군가는 그를 칭찬하며 화해의 본보기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단순한 이미지 세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사이에서 갈등한다. 김수자 씨는 그런 반응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명예를 얻고자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삶을 묵묵히 이어갔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채소를 정리하고 무게를 재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녀의 자세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허리를 조금 더 곧게 폈고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더 이상 수치심이 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몇몇 이웃들은 눈빛 하나로도 존중을 표현했고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단순한 노점상이 아니라 견뎌낸 한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에는 대가가 따랐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수자 씨가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을 때 하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본부였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미건조했다. 하윤 중위님, 최근의 활동과 관련해 즉시 발령을 내립니다. 북부 국경으로의 전출이며 직무는 재검토 및 감시에 수행될 것입니다. 질문할 틈도 없이 명령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하윤은 전화를 끊었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놀라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얼굴 가득한 무언의 고통을 드러냈다. 김수자 씨는 부엌에서 얼어붙은 채 그 말을 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벌 받는 거니? 하윤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처벌이 아니에요. 그냥 반응일 뿐이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승리인 걸까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물었고 하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군복 몇 벌, 책 몇 권, 할머니가 남긴 묵주, 그리고 그녀가 적어온 짧은 문장들이 담긴 노트 한 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접으며 그녀는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뜻밖에도 문 앞에는 박진우 감찰관이 서 있었다. 그는 제복도 호위도 계급장도 없이 홀로 서 있었다. 이건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는 갈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하윤은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50페이지가 넘는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궁영윤리교육 자료집 제복 뒤의 인간. 그 문서 옆에는 송울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용기의 딸에게, 당신 덕분에 내 양심이 조금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자료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의 보답입니다. 당신이 이걸 당신의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어딘가에서 이 시스템 안의 작은 구석에서라도 뿌려낼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심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윤은 천천히 편지를 읽었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감사합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나도 예상하지 못했죠.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마주했어요. 이제 그걸 외면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별다른 인사도 없이 조용히 작별했다. 약속도 포옹도 없이 단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실수는 있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군용 차량이 도착했을 때 김수자 씨는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딸에게 축복을 내리듯 바라보았다. 눈물도 말리지도 않았다. 오직 두 눈으로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제복 때문이 아니라 네 피 때문이야.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량에 올라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은 잊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쪽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먼 여정이었다. 먼지 낀 도로와 말없는 산맥들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안에 피어오르는 열기를 느꼈다. 새로운 부대는 작고 소박한 기지였다. 젊은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시설은 기본적이었으며 일상은 반복되는 훈련과 규칙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많은 병사들은 힘은 넘쳤지만 이해력은 부족했고 엄격한 규율은 있었지만 공감은 희박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윤은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매주 1시간을 따로 배정했다. 전술이나 보고 체력 훈련이 아닌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그 시간에는 가치를 말했고 공감을 나눴으며 섬김이라는 말의 본질을 함께 고민했다. 첫 수업날 그녀는 병사들 앞에 서서 물었다. 제복이 존중받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반대로 제복이 두려움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이 그 옷을 입었을 때 인간성을 잃는다면 제복은 더 이상 존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심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공포로는 절대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진우 감찰관이 건넨 교육 자료를 수업에 포함시켰다. 실제 사례를 읽고 상황을 분석하고 함께 토론했다. 초기엔 반발하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점차 변화의 기운이 피어났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한 병사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키가 크고 수줍음 많은 청년이었다. 구수한 사투리가 묻어나는 말투로 말했다. 중위님, 저희 엄마는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하십니다. 솔직히 그동안 창피했어요. 말도 못했고요. 그런데 오늘 수업 들으면서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윤은 조용히 웃었다. 그것은 자랑의 미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씨앗이 싹트는 걸 본 사람만이 짓는 그런 미소였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진우 감찰관도 자신의 몫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제목은 간단하고 조용했다. 나는 권위가 아니라 봉사자입니다. 그는 대본도 편집도 없이 매주 하나의 영상씩 올렸다.
영상 속에서 그는 실수를 고백했고 권력의 유혹을 반성했으며 젊은 경찰 지망생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다.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딸이 내게 가르쳐준 것. 조회수는 폭발적이지 않았다. 수천 명이 몰려들지도 않았고 바이럴이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댓글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 학교에선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제 훈련 교관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시장에서 채소 팔았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박 감찰관은 깨달았다. 참회는 단 한 번의 제스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길고 느리며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걸어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1년이 흐른 어느 날, 하윤은 자기가 졸업한 군사학교에서 명예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다. 바로 박진우 감찰관이 한때 교관으로 있던 그곳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걸음으로 강당 무대에 올라섰다. 제복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가슴에 어떤 훈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손에는 단지 작은 노트 한 권만 들려 있었다. 그녀 앞에는 수백 명의 사관 생도들이 조용히 앉아 그녀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 제복은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복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책임을. 그러고는 화면을 넘겼다. 프로젝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김수자 씨가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법률을 배운 적은 없지만 정의에 대해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강당 안에는 숨죽인 박수가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몇몇 생도들은 눈가를 훔쳤다. 하윤은 마지막 말을 꺼냈다.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권한이 어떤 어머니를 울게 만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불꽃이 켜졌다. 새로운 마음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멀리 떨어진 산타클라라에서는 삶이 여전히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극적인 사건은 사라졌고 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산타클라라가 아니었다. 김수자 씨의 채소 좌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좌판을 펴고 채소를 정리하고 무게를 재며 손님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조용한 저항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한때 그냥 지나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의 곁에 멈춰서서 무거운 봉지를 함께 들어주었고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어떤 토마토가 가장 달아요? 혹은 이 오레가노는 언제 따면 좋아요? 과거에 영상으로 웃음을 터뜨리던 청소년들조차 이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죄책감 때문이든 깨달음 때문이든 그 눈빛엔 변화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수자 씨 자신도 변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채소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지역의 한 단체의 도움으로 그녀는 자신의 집 뒤편에 작은 작업장을 마련했다. 매주 목요일이면 동네 아이들을 불러 함께 흙을 만지고 요리를 배우고 정직하게 파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말한다. 흙은 기다리는 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기다림 속엔 존중이 숨어 있죠. 아이들은 물었다. 하윤 언니는 어디 있어요? 그녀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하윤이는 북쪽에 있지.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가까워.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른들은 그 의미를 알았다. 한편 북부 국경에서는 하윤이 여전히 병사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이해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비웃는 자도 있었고 피로해하는 병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에 새겼다. 어느 날 긴 수업이 끝난 후 한 병사가 남았다. 키가 크고 수줍은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중위님, 제 어머니도 예전에 경찰한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게 허락이 되는 거라는 걸요. 하윤은 그 청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 작은 고백 하나하나가 그녀에겐 모든 의미였다. 씨앗이었다. 시스템이 그 씨앗을 짓밟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날 수 있는 씨앗.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진우 감찰관도 자신의 몫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제목은 간단하고 조용했다. 나는 권위가 아니라 봉사자입니다. 그는 대본도 편집도 없이 매주 하나의 영상씩 올렸다. 영상 속에서 그는 실수를 고백했고 권력의 유혹을 반성했으며 젊은 경찰 지망생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다.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딸이 내게 가르쳐 준 것. 조회수는 폭발적이지 않았다. 수천 명이 몰려들지도 않았고 바이럴이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댓글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 학교에선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제 훈련 교관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시장에서 채소 팔았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박 감찰관은 깨달았다. 참여는 단 한 번의 제스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길고 느리며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걸어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1년이 흐른 어느 날, 하윤은 자기가 졸업한 군사학교에서 명예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다. 바로 박진우 감찰관이 한때 교관으로 있던 그곳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걸음으로 강당 무대에 올라섰다. 제복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가슴에 어떤 훈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손에는 단지 작은 노트 한 권만 들려 있었다. 그녀 앞에는 수백 명의 사관 생도들이 조용히 앉아 그녀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 제복은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복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책임을. 그러고는 화면을 넘겼다. 프로젝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김수자 씨가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법률을 배운 적은 없지만 정의에 대해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강당 안에는 숨죽인 박수가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몇몇 생도들은 눈가를 훔쳤다. 하윤은 마지막 말을 꺼냈다.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권한이 어떤 어머니를 울게 만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불꽃이 켜졌다. 새로운 마음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멀리 떨어진 산타클라라에서는 삶이 여전히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극적인 사건은 사라졌고 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산타클라라가 아니었다. 김수자 씨의 채소 좌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좌판을 펴고 채소를 정리하고 무게를 재며 손님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조용한 저항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한때 그냥 지나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의 곁에 멈춰서서 무거운 봉지를 함께 들어주었고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어떤 토마토가 가장 달아요? 혹은 이 오레가노는 언제 따면 좋아요?
과거에 영상으로 웃음을 터뜨리던 청소년들조차 이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죄책감 때문이든 깨달음 때문이든 그 눈빛엔 변화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수자 씨 자신도 변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채소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지역의 한 단체의 도움으로 그녀는 자신의 집 뒤편에 작은 작업장을 마련했다. 매주 목요일이면 동네 아이들을 불러 함께 흙을 만지고 요리를 배우고 정직하게 파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말한다. 흙은 기다리는 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기다림 속엔 존중이 숨어 있죠. 아이들은 물었다. 하윤 언니는 어디 있어요? 그녀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하윤이는 북쪽에 있지.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가까워.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른들은 그 의미를 알았다. 한편 북부 국경에서는 하윤이 여전히 병사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이해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비웃는 자도 있었고 피로해하는 병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에 새겼다. 어느 날 긴 수업이 끝난 후 한 병사가 남았다. 키가 크고 수줍은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중위님, 제 어머니도 예전에 경찰한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게 허락이 되는 거라는 걸요. 하윤은 그 청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 작은 고백 하나하나가 그녀에겐 모든 의미였다. 씨앗이었다. 시스템이 그 씨앗을 짓밟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날 수 있는 씨앗.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늘여 시작이었다. 어느 블로그, 어느 영상에서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고 그 시장에 어머니와 군인 딸은 하나의 작은 상징이 되어 퍼져나갔다. 교실에서, 교관의 교재에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교육의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자라는 움직임이 생겼고 몇몇 교사는 수업의 서두에서 영상을 보여주며 조용히 물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졌고 때로는 아무 말이 없어도 모두가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은 정식 교과서에는 없지만 삶의 본질을 전하는 수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새로운 뉴스들이 이슈가 되었다 사라졌다. 그러나 산타클라라의 작은 골목길에서 혹은 국경 근처의 조용한 기지에서 그 이야기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김수자 씨는 여전히 목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싱싱한 채소를 나누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단골 손님들뿐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되었다. 존엄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야. 그것은 견디고 지켜내고 나누는 가운데에서 자라는 거지. 하윤은 국경기지에서 자신의 일에 전념했다. 이제 그녀의 수업은 단지 지시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따금 시장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작은 손편지를 읽었고 그 안에는 짧지만 깊은 위로와 믿음이 담겨 있었다. 딸아, 오늘 토마토가 참 잘 익었단다. 네가 여기 있었다면 함께 절였을 텐데. 그런 문장을 읽을 때면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단지 병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야 했고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는 끝없이 믿음을 지켜낸 딸이어야 했다. 한편 박진우 감찰관의 영상 채널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구독자 수가 늘어났고 더 많은 질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감찰관님, 동료가 시민을 무시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복을 입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하며 더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의 신뢰 위에 자신의 말을 세워나갔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의 어리석음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어떤 날은 하윤과 김수자 씨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고백했다. 사람들은 느렸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채널은 이제 단순한 반성이 아닌 배움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닌 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 누군가는 하윤의 연설을 교재로 만들었고, 누군가는 김수자 씨의 좌판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화려한 무대에도 마이크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똑같이 숨을 쉬고 손을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서로에게 손편지를 쓰거나 전화로 웃음을 나누며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묻게 된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법이나 제도에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어떤 어머니가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혹은 어떤 딸이 그 침묵을 더 이상 견디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그리고 그 결심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누군가의 눈물 위에, 누군가의 용기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서게 만든다. 이것은 김수자의 이야기였고 하윤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 마이크 앞이 아니라 시장 한복판에서, 군사훈련장 뒤에서, 그리고 어떤 이의 송을시 속에서 만들어진 조용한 혁명의 기록.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 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라고.